우리는 종종 그런 말 하죠. 책을 읽고 싶긴 한데 도저히 시간이 없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책을 읽을 시간을 낼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책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 수학책, 인상책, 책비싸,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먼저 아는 척 책방 시작해야죠.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 책의 제목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책을 완독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바로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아, 이거 진짜 유명한 책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내용이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나 이거 2번 읽었거든요. 오. 네. 기억이 어떻게 안 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저도 제목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꺼냈다가 읽는 내내 무슨 소리지? 그치. 고민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덮고 다시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에요. 많은 분들이 완독은 어렵지만 일단 읽고 나면은 인생책이다라고 꼽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작가인 밀란 쿤데라가 지난 7월에 타계했죠. 네, 94세 나이로 지난 7월에 별세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작가일까요? 체코 작가일까요? 하는 거예요. 왠지 프랑스 체코 아니에요? 근데 두 분 다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맞아요. 체코와 프랑스가 둘 다 맞아요. 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체코에서 태어나서 체코에서 활동을 했어요. 농담 같은 책을 내가지고 이제 잘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968년에 그 프라하의 봄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체코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소련에서 탱크가 와가지고 그 프라하를 무력 진압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네, 그때 이제 민주화 운동에 동참을 했다가 네. 소련의 그 공산 진영이 들어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숙청이 되고 1975년에 프랑스 망명을 하게 돼요. 망명을 했군요. 네. 그래서 더욱 놀라운 건 체코 작가로 체코어로 글을 썼잖아요. 네. 프랑스로 가서 그다음부터 프랑스어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와. 그렇구나. 거의 한 30-40년 동안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고요. 근데 나중에 그 밀란 쿤데라가 너무 잘 됐잖아요. 네. 막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가 되니까 체코에서 미안하다 다시 들어와라 계속 이런 거예요. 다시 오라고. 네. 갔어요? 네, 2019년에 체코 총리가 가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오. 그래서 그러면 하고 들어가서 체코 국적을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잘 되고 볼 일이다. 예전엔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야. 국적까지 회복시켜주고 이런 어떤 그 전사를 가진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쿤데라의 이 소설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게 일단 제목 자체가 이분법을 던져주죠. 가벼움과 무거움의 이분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책이거든요. 네. 그 무거움은 뭐 의무, 책무,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거, 필연 그런 거고요. 가벼움은 재미, 즐거움, 그 인생의 자유 이런 것들입니다. 이 책 속 인물들이 딱 그렇게 나뉘어요. 이 사람은 가벼움을 대변하고 이 사람은 무거움을 대변하고 그 두 가지 기류가 계속 충돌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나오는 그 인물들이 이제 그 토마시와 테레자 이 둘이 주인공인데 네.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한없이 가볍죠. 그러니까 정말 만나는 거의 모든 여자들과 자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네. 네. 참을 수 없네요. 테레자는 반면에 아주 뭐 결혼은 신성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끌립니다. 근데 같이 살다가 토마시의 바람길을 테레자가 견디지 못해 스위스로 가요. 그 따라갑니다. 여기서도 결국엔 그 테레사가 다시 이제 네네. 체코로 들어오거든요. 그 다시 또 들어와요. 따라서. 아니 그 둘이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사이긴 그러네요. 해요. 원래 바람기대로 하면 그럼 난 버리고 다른 여자 갈래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토마시 같은 경우에는 공산 그 정권에 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왔을 때는 완전 숙청당해서 시골에서 되게 하찮은 일을 맡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테레자가 얘기하는 게 당신 인생은 나 때문에 망했다. 괜히 나 때문에 여기 다시 들어왔다가 망명하지 못하고 들어왔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나를 만난 게 당신 인생의 모든 악의 근원 나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 나의 무거움과 가벼움 그런 건 모르겠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러니까 임무도 없고 내 인생이 자유롭다.
그러면서 스포를 하자면 네. 결국 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통사고로 둘이 죽게 돼요. 어. 네, 그러면서 끝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여기 생각나는 문구가 있는데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거든요. 그들은 서로 사랑했지만 서로에게 지옥을 선물했다라는 네. 왠지 공감이 쫙 그러니까 혹시 오서방 이거 보고 계시지 않나요? 결혼 안 하신 분들 빨리빨리 결혼하세요. 왜냐면 나만 당할 수 없잖아. 그와 함께해서 지옥일 수도 있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무거움과 가벼움을 대변하는 테레자와 토마시를 통해서 사실 결론이 이게 뭐가 더 낫다라는 걸 제안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끝없이 매번 살면서 이 무거움과 가벼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처음에 되게 어렸을 때 이 책을 읽었어요. 네. 야하잖아요. 네. 되게 야해요. 네. 생각보다. 지금 읽으니까 약간 철학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가벼움과 무거움의 이 이분법적인 구도는요.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에서 나왔어요. 우리 인생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네. 반복이 돼서 이거는 정말 인생의 무거움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 무거움에 침식당하면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살았다가 지는 이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그 찰나남. 그러니까 꽃이 잠깐 피었다가 지니까 이게 순간 너무 찬란하고 아름답다인 거지. 계속 펴 있고 무한대로 펴 있으면 사실 그 귀함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무거움과 가벼움이 공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이시안 작가님이 무겁게 뭔가 무게 잡아주시면 우리 권진영 씨가 가볍게 또 풀어주시고. 가벼운 여자 권진영이에요. 약간 네. 저는 무거운 남자가 되는데. 네. 철든 남자. 네. 그러니까 이게 시대라는 무거움 앞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가 여기들을 가벼움의 미학이 있기 때문에 또 네.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가벼움과 무거움이 공존하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역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분법으로 딱딱 나눠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질문을 던져주는 오늘의 아는 척 책방 밀란 콘드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함께했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의 주인공은요 20대의 당직자를 시작으로 꾸준히 정치 경력을 쌓아오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현재 상임위 활동으로 교육위원회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네. 제가 제일 처음 접한 이야기가 교권이 너무나 무너져 있으니까 이걸 회복해달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님들에 의한 그 정말 폭언과 폭행은 둘째치고 이게 아동학대죄로 무분별하게 고소고발되고 이런 거에 시달리느라고 네. 선생님들이 자긍심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봤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을 해서 네. 교사들한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그런 이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이제 부족해서 선생님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또 학생들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20대 국회에서부터 그 교육 개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자원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사실 그렇죠.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육 철학과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키워 나가느냐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또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의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 교육이 너무나 이제 학벌주의, 학력주의 이런 데로 흘러가면서 이제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 사회를 지향이 됐고 네. 또 부모의 어떤 그 경제적인 배경이 이 교육 기회의 어떤 그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그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돼야 되거든요. 정말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올바르게 키우고 또 재능을 찾아서도 평생 자기가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면서 네. 또 국가의 경쟁력도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고민과 노력들이 결집이 되어서 정말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도 행복한 교실이 얼른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태규 의원님과 함께 책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인생책으로 골라주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오, 묵직해요. 바로 최명길 평전입니다. 화친으로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린 조선의 정치가 최명길. 모두가 오랑캐에게 항복할 수 없다 말할 때 홀로 화친을 주장하며 나라를 구했지만 척화파 김상원과 비교되며 내내 비난받아야 했습니다. 병자호란이란 참혹한 전쟁 속에서 누구보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가장 전략적인 대안을 찾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 최명길의 삶은 오늘날 강대국들의 경쟁에서 한반도에 닥친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이 최명길 평전을 인생책으로 골라주신 이유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국사 시간에 네. 그 병자호란이나 뭐 이럴 때는 이제 청나라로 잡혀간 그 세 분의 대신을 사막사라고 그래서 네. 그것만 배웠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그때 이제 척화파에는 이제 김상원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또 정치인이 있었고 그 반대편에 최명길이라고 하는 부하파였던 대신이 있었고 네. 명분론만 고집하다가 스스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이제 백성들이 고초를 겪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든지 사직을 보존하고 백성들의 피해를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그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이런 속에서 지금 이제 미중 갈등이라든가 북한의 핵이라든가 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세계가 지금 이제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 진영의 어떤 그 체제 대결로 가고 있고 지금 이 엄중한 시기 속에서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 책은 네. 굉장히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옛날에 그 광고 카피 생각나더라고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 최명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 이 두께를 보십시오. 이게 참 묵직해요. 쉽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명길하면 익숙하지가 않아서 탤런트 최명길 씨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영화를 생각하니까 남한산성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 영화 봤거든요. 거기서 이병헌 씨가 맡았던 역할이 바로 최명길 씨 역할이더라고요. 네. 의원님 남한산성 보셨나요? 네, 저도 영화 봤습니다. 아, 보셨군요. 재밌게 보셨어요?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네. 인조가 남한산에 갇혔을 때가 이제 섣달 1월 달이죠. 제일 추울 때. 네. 예, 그래도 임금이나 조정 대신들은 일단 뜨뜻하게 지내잖아요. 그 성벽에서 그 성을 지키려고 하는 병사들, 네. 백성들의 고초, 이런 부분들 그 와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청나라하고 전혀 싸울 준비도 안 돼 있고 군사력도 없는데도 싸워야 된다고 계속 입으로만 외치는 그러한 조정 대신들. 또 거기서 갈팡질팡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는 무능한 왕 인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억이 남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조선의 마키아벨리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이탈리아 상황을 보면 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전란의 한가운데 있었고 군주론을 했을 때 네. 아니 이런 명분도 없고 이렇게 효율만 생각하고 이렇게 실용적인 이런 것들은 그땐 배척을 당했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은 마키아벨리와 가장 다른 점은 마키아벨리는 권력이 없었습니다. 네.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조선이 그러니까 그 외국으로 넘어가지 않는 청나라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내게 되었죠. 네. 자, 오늘 인생책을 통해서 역사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우리 이태규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Who is 최명길입니다. 최명길 평전이잖아요. 그런 만큼 최명길의 인생을 따라서 행적을 따라서 저희가 함께 가는데요. 최명길이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이었더라고요. 기록에 보면 최명길의 여러 공들 그러니까 이제 그 반정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사일을 정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요즘으로 보면 이제 전략 기획을 총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사일을 정했던 부분은 이제 그 최명길이 주역에 굉장히 밝아서 네. 아마 본인이 아마 그런 기류용화복을 따져가지고 거사일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최명길이 40전에 이가 반이 빠질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몸이 병약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정에 이제 참여했을 적에 이렇게 보면 본인이 어떤 게 본인의 뜻한 바를 조금 관철시켰던 의지도 있었지만 이게 광해군 때 이제 억울하게 벼슬 해서 쫓겨났고요. 그렇죠. 광해군에 대한 아마 그 정치적인 반감, 네. 반대 입장은 아마 그것이 인조 반정에 아마 그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결정적인 역할들을 해가지고 인조가 굉장히 나중에 계속해서 중용을 합니다. 근데요, 이 반정 직후에 광해군의 측근이었던 박엽, 평안도의 관찰사였는데 이 박엽의 구명 활동을 벌인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이제 중국 대륙의 패권 국가가 명나라였고, 근데 신흥 강국으로 이제 청나라가 일어서고 있고 이 두 나라가 충돌하는 과정이었다고 네. 봐야죠. 광해군 때가. 네네. 이제 그 상황에서 북방의 정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기록을 보면 박엽이라는 사람은 중국어를 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군사 전략가이기도 하지만 그 북방 정세에 굉장히 능한 이제 외교관의 어떤 자질도 갖고 있고, 그래서 광해군이 굉장히 아꼈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박엽이라는 사람은 반정이 왜 바로 이제 참수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반대편을 그냥 이렇게 살려두지 않은 건데요. 그 대륙의 어떤 권력이 교체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최명기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럼 거기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군신 관계만 주장하는 네. 이런 게 아니라 명분이 실제로 아니라. 청나라의 존재를 네. 인정하고 청나라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고 본 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현실을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또 네. 최명길한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네. 그 아버지도 있고 특히 장인이 엄청나게 끌어주고 해가지고 마치 아들처럼 대해서 또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의원님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어떤 분을 뽑을 수 있을까요? 제가 커나가면서 제 성장 과정에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 옛 기억의 중심에는 늘 어머님이 어머니. 자리 잡고 있고요. 네. 늘 이제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 늘 머리에 남고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커서 좀 맛있는 음식이라도 좀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이제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고요. 어머님은 사실 이제 그 무학이죠. 네. 학교를 안 다니셨고 네. 이제 한글을 깨우친 정도인데 그 와중에서도 늘 저한테 이제 너 스스로 성실해서 남한테 성실하게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 좀 되라.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가끔씩 해주셨는데 뭐 그게 아마 제가 조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삶의 어떤 기본 좌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런 어머니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담고 사시겠지만 언제 가장 그립고 보고 싶으세요? 근데 이제 뭐 늘 그렇습니다. 늘 생각이 나고요. 네.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이 나죠, 어머니.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 홍두깨로 밀어서 칼국수, 그래서 이제 애호박 칼국수 해주시고요. 네. 또 그 바쁘신 와중에도 이제 그 애호박하고 부추하고 매콤한 고추를 잘게 썰어갖고 네, 부침개를 엄마 이제 손맛. 얇게 네. 이렇게 침이 나오려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거를 지금 누구도 지금 재현할 수가 없어서 그런 음식과 함께 이제 어머님이 생각이 나죠. 네, 그래도 지금도 저 멀리에서 아드님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태규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명분 대 실리입니다. 화친을 주장했던 최명길과 척화파인 김상원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정치를 할 때 이 명분과 실리에 있어서 어느 게 우선이다, 뭐 어떤 게 옳다라고 판단하는 게 뭐 예나 지금이나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명분과 실리가 하나로 뭉치면 싸울 일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이제 명분과 실리라는 것도 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요.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또 다를 수 있는 거고 또 세상에는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실리보다는 명분을 앞세우는 편인데 다만 그 명분이 정말 이제 국민의 편익을 위한 국민적 명분이냐 아니면 자기가 속한 진영의 이익을 위한 사적 명분이냐 이런 차원에서 정말 지금 이제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명분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명분과의 이제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척화파가 이야기했던 명분 그 부분이 어떻든 그 관념론에 사로잡힌 저는 이제 가식이라고 보는데 그런 잘못된 이런 명분론 이런 거는 저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런 오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당시 조선이 청해 침략으로 인해서 거의 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였는데 이 인조를 남한산성으로 피신시킬 때도 사실 최명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네. 굉장히 재밌는 게 청나라가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럼 강화도를 일단 피신을 하자라고 네. 결정을 하고 굉장히 미적미적거려요. 이게 뭐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일단 갑시다 하고 나왔는데 숭례문 정도에 도착을 하니까 청해 선봉대가 거의 서소문 이런 데까지 온 거예요. 이건 지금 왕이 잘못하면은 목숨까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때 최명길이 그 입으로 막 싸우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그러면 제가 가서 강화를 맺는 척 왜 여기까지 왔냐라고 회담을 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겠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남한산성 갈 시간까지 벌고 네. 최명길은 여기서 너 시간 끌어서 너 때문에 그랬다라고 잡혀 죽을 수 있는데 근데 청나라에서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살아와가지고 나중에 인조가 항상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목숨이 위험했을 때 그때 나선 게 최명길밖에 없다 이러면서 계속 고마워하죠. 네. 그러니까 당시의 대신들은 남한산성에서 피신해서 죽을지라도 오랑캐는 절대 항복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정말 최명길 혼자 화친을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청을 황제국으로 인정하는 국서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됐죠. 그때 그 청나라가 이제 홍타이지라는 사람이 황제를 칭했기 때문에 그 네. 황제를 인정 안 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이제 힘의 역학관계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이제 국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제 윤직 같은 분은 이제 그 정말 진해 같은 간신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폄하하고 비난하고 이제까지 이 모든 일이 다 최명길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막 성토합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최명길을 이제 참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최명길이 쓴 국서를 이제 김상원이 찢습니다. 네. 김상원이 찢어버리는데 그때 그 국서를 주워 담으면서 한 최명길이 한 이제 유명한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서를 찢는 사람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국서를 주워서 맞추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정말 속 터지죠. 자, 그런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쪽에서 정말 최명길이 기록에 보면 그렇게 풍채가 이렇게 왜소하고 건강도 안 좋았지만 진짜 가슴과 이 사람의 크기는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 이런 거를 그 속에서 이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진짜 막 나라가 망해가고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일단은 살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작가님? 근데 사실 지금의 상식과 다른 상식이 통하던 세상이긴 해요. 그러니까 절을 몇 번 할 것이냐 제사 때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뭐 사람이 100명 죽어나가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라 사실은 이 명분이 엄청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감은 안 되지만 이해는 됩니다. 세월이 한 100년 흘러서 옛날에는 가족이란 단위가 케어의 단위였대. 이러면 그때는 가족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옛날 사람은 왜 이렇게 양육하느라고 힘을 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땐 그때 당시였을 때는 좀 맞았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결국은 조선이 그 인조가 청태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데 최명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인조가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 앞에 가서 네. 그 삼배구 고두례라고 하는 이제 그 의식을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의 의식인데 신하가 황자를 뵀을 적에 하는 절이죠. 최명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항복은 하고 화친을 하지만 왕을 남한산성에 안 나오게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강화도가 함락됐다는 이제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수군이 없는데 이제 강화도를 건너가서 강화도로 도피한 또 그 임목대비나 이런 또 그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이제 점령해 버리니까 이제 이거는 도저히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최명길이 그 인조의 신변 안전 보장을 전제로 해서 이제 출성을 해서 나가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부분에서 정말 힘이 있었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누가 자기가 모시는 왕을 다른 나라의 왕 앞에 절을 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최명길의 마음이 가장 참담하고 안타까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당시에 그 명과 청 사이의 그 위태로운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 위기를 맞게 된 건데, 그러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정말 중요한 외교 정책, 우리의 외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외교라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가장
뭐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도 이제 안미 경중 뭐 이렇게 해서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최근에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줄타기 외교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정말 이제 국가의 원칙과 기준을 좀 분명히 하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강단 있는 외교가 좀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의 가치를 튼튼히 하면서도 중국과 실제로 전략적 동반자, 협력적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거. 이 복잡한 국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부분에서 저는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 국제적인 센스를 가진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어땠나요? 병자호란이 끝난 후에 최명길의 행보? 병자호란이 끝나고 네. 그것도 관심을 기울인 게 최명길밖에 없긴 했어요. 근데 병자호란 때 백성들이 많이 끌려간 거예요. 청나라로. 그들을 귀환시키려고 하다 네. 보니 그냥 주지 않죠. 부자들은 그럼 내가 100냥이라도 1000냥이라도 내겠다 해가지고 사가는데 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선 저 옆집에선 1000냥 주고 갔다는데 우리는 뭐 100냥밖에 못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이니까 최명길이 협상을 해서 100냥으로 그 고정을 합니다. 100냥 이상은 안 된다 네. 고정을 하고 그들이 또 돌아올 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 식량을 지원하는 것들을 쌀을 제공하도록 조치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또 신경을 쓴 게 최명길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백성을 위하고 살리려는 게 최명길의 행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평가를 보면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다, 뭐 간신이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어떠십니까? 그때로 돌아간다면 의원님은 어떤 판단을 하실까요? 최명길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그 병자호란에 있어서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이제 최명길 같은 판단과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판단과 결정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진영에 가서 담판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담판이 잘못되면 언제든지 자기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내가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적진으로 홀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을 적에 자기가 먼저 가서 조금 시간을 벌겠다고 할 적에도 인조가 호위군사 20명을 붙여주는데 네. 호위군사 20명이 그 대궐문을 나서자마자 20명이 다 도망갔습니다. 아이고. 그래갖고 그때 최명길 혼자 간 거예요. 와. 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쪽에서 저는 굉장히 담대하고 정말 실천적인 정치인이고 지식인이었다. 네. 이런 평가를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절박한 싸움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라도 역사가 당시의 간신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진영 씨 잠깐 쉬었다 갈까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개벼운 시간을 네, 가져볼까 그렇게. 해요. 네. 우리 의원님 위해서 휴게소 시간 준비했는데 휴게소 음식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휴게소 음식이. 네. 저는 고속도로 가다가 네. 보통 우동 먹습니다. 우동 지금 여기 따끈따끈한 우동이 CG로 이렇게 가니까 받으시고요. 맛있게 드시면서 물 한잔 하시면서 진실 게임 준비했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풀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휴대전화로 내 이름 검색하기다. 하나, 둘, 셋. 그건 아닙니다. 왠지 아니에요. 저도 안 하실 것 같았어요. 출근하면서 보통 차 안에서 이제 뉴스 검색하고 뭐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메일도 보고 뭐 다 보면서 그때 이제 제 이름 검색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제가 하는 것은 신문을 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돌아가 보고 싶은 과거의 시간이 있다? 하나, 둘, 셋.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뭐 여전히 아까 제 옛 기억의 중심에 어머님이 계신다고 맞다. 그랬잖아요. 사랑받던 막둥이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 어머니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갔다 오면 이제 보통 이제 대문 열고 들어가면서 크게 엄마를 크게 부르잖아요. 네. 그때 어머님이 이제 부엌이나 뒷곁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너 왔니 이렇게 해주시면 맞아. 그렇게 이제 편안하고 좋을 네. 수가 없는데 아유, 네. 어머님이 반일을 가시거나 이러면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럼 정말 그렇게 쓸쓸하고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가슴이 그냥 텅 무너져 있는 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숙제를 끝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이 계신 이제 밭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 밭에 가서 어머님이 일하실 동안 주변에서 뭐 이제 잠자리도 잡고 뭐 여치 같은 풀벌레도 잡고 이러면서 어머님 일 끝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거기서 이제 어머님 손을 잡고 같이 돌아올 때가 제일 행복했거든요. 과거에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뭔가 이렇게 후회되는 타임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 그리운 순간이었다는 게 참 마음이 짠합니다. 네. 그리운 어머니를 향해서 가는 시간.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잘 안 우실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네.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네. 정말 인간이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또 네. 어떤 그 슬픈 드라마를 볼 때 이렇게 눈물이 나와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정도고 따로 특별한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은 없는데 네. 자연히 그 사람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지고 저렇게 감동이네요. 우리 사람들이 아름다운데 근데 이 세상은 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그 훌륭한 사람을 보면 그냥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그래요. 아니, 드라마 볼 시간도 있으세요? 저도 이제 쉴 때 네. 아주 늦게 이제 그 11시, 12시에 넘어서 잠 안 오고 네. 뭐 이럴 적에는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봅니다. 아니,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보셨는지 궁금해서. 전원일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옛날 아닌가요? 전원일기는 제가 있으면 아이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합니다. 거의 그냥 모든 어린이나- 드라마를 다 외우다시피 해서 그래도 또 봅니다. 저희도 사실 시골에서 이렇게 크면서 사실 넉넉하게 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정서적인 동질감이나 일체감이 있어요. 그 드라마하고. 네. 우셨네요, 우셨네요. 전원일기 보면서 우셨네요. 지금까지 네. 아주 솔직한 우리 의원님의 진실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뭔가 똘똘이 반장 같은 느낌이신데 인간적인 모습도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리더의 결단입니다. 최명길은 정말 매 순간에 그 상황을 직시하고 결단을 내리면서 뭔가 책임감을 갖고 행동으로 나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는 최명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인물로 보세요? 저는 이제 한 국가나 사회에 있어서 책임을 진 사람들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서 정확한 그 대응 능력, 대응 방안을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최명길은 그 정세를 정확하게 읽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네. 적진으로 가서 실천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정치인이 담대한 용기도 중요하지만 그 용기가 있으니까 이제 실천을 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쨌든 능력과 실천력을 다 겸비한 그런 정치인, 그런 또 지식인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 정치인, 리더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 보시나요? 리더의 덕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저는 리더는 그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대중들, 국민들이 공감하는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게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키신저 전 미 국무부 장관이 이제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좋은 리더는 국민의 마음 속에 이 동행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리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다. 그런 그 믿음과 신뢰를 대중에게 줄 수 있다면 정말 그는 훌륭한 리더라고 보거든요. 그분은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리더. 같이 가야지만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많은 하나를 잘하기보다는 많은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조금 매력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실질적으로 리더로서의 자질은 훨씬 더 많이 갖추고 있다. 네. 우리가 그 영어로 장군을 제너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장군은 모든 부분을 다 다룰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펼치고자 하는 정치는 어떤 정치일까요? 뭐 리더와 이제 정치가 같기도 하지만 다른 영역이기도 한데요. 정치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 사회적 갈등이나 모순이나 이런 부분들
서로 다른 의견들을 토론해서 타협하고 절충해서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정치라는 부분은 교집합을 많이 그 영역을 더 크게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정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맨날 여야가 싸운다 이거 싸우는 것까지는 저는 나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모여서 논쟁하라고 만들어놓은 공간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논쟁 속에 타협안을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이게가 문제인데 우리는 싸우면 잘하는데 그 타협 절충을 잘 못 만들어내서 지금 한국 정치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신뢰가 낮은 거거든요. 전 치열하게 논쟁하고 치열하게 서로 다 공박하고 네. 그러면서도 서로 다 양보해서 절충안을 만들어낸다면 대한민국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부부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전혀 안 싸우는 부부는 오히려 사이가 안 좋은 거고 네. 잘 싸워서 극복하는 부부가 행복하다고 하는데 정말 정치판에서 함께 뭔가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싸워서 교집합을 만들고 그 교집합을 점점 키우는 게 진짜 멋진 정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영 씨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의원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이야말로 이렇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좀 구분하시는 분이어갖고 신뢰가 가고요. 앞으로 국민들과 교집합을 많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이지현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려요. 새로운 인물의 발견인 것 같아요. 이 김상원도 나오고 척화론의 대표, 그다음에 최명길 친화론 네. 주합파. 하는 네. 두 사람이 이렇게 싸워서 서로 이렇게 나쁜 것만 나오잖아요. 이 네. 책의 마지막에 보면 둘이 화해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상원이 나중에 보니까 최명길도 어쨌든 내 마음엔 안 되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이 나라를 위해 애국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이런 책들이 좀 다채로운 시각을 좀 보여줌으로써 우리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풍부한 역사를 좀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정치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이제 국민들 질책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그런 조금 더 좀 신뢰받는 또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제 나름대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함께 하면서 굉장히 시종일관 진지하고 뭔가 마음을 담아서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정치도 그렇게 멋지게 진심을 담아서 해주시기를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이죠.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스트레스의 늪에 빠져 건강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건강 정보로 질병이 악화될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한 건강관리 입문서. 국회 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모에는 뭐가 좋다더라. 우리 주위에 난무하는 각종 뜬소문들. 알고 보면 쓸모없는 건강 자파? 무분별한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두 저자가 뭉쳤습니다. 책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과 음식에서 두 저자는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높은 수준의 근거를 중심으로 영양학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특히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영양소를 중심으로 상황과 여건에 맞춰 각자 필요한 영양소를 독자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각 영양소와 섭취 방법 등을 실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게 맞는 영양과 음식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올바른 영양분 섭취를 위한 입문서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과 음식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좋아요 숫자에 목숨 걸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남의 눈치를 보며 자존감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루하루가 버거운 사람까지. 이 가득 찬 스트레스로 몸이 천근만근이지만 운동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는 여러분들을 위한 책 일단 몸에 힘부터 뺍시다입니다. 요가 지도자인 저자는 스트레스를 받는 다양한 상황과 목적에 따라 몸의 통증을 해소하는 1, 2분 내외의 간단한 요가 동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글뿐 아니라 그림도 함께 담아 독자들이 쉽게 동작을 따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살리는 운동의 첫 시작. 힘을 내는 대신 일단 몸에 힘을 쭉 빼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딱 1분만 책에 시간을 내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금주, 금연, 운동. 새해가 되면 정말 계획들 많이 세우시죠?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인데요. 여기 사소한 습관으로 자신의 삶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이자 비만 전문의로 활동 중인 제니퍼 애슈턴 박사는 매달 하나의 습관을 지키며 1년 동안 12번의 도전 과제를 달성해나가는 과정을 기록했는데요. 이 사소한 습관들은 그녀에게 삶의 활력과 날씬한 몸매, 그리고 건강한 삶까지 주었습니다. 꾸준한 건강 습관을 기르기 위한 12달 습관 프로젝트. 지금 인생의 체력을 길러야 할 때. 여러분도 우선은 딱 한 달만 그녀의 여정에 한번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도쿄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 수면학회 펠로우로 선정된 정기영 교수의 책입니다. 잠은 보약이라는 말처럼 잘 자는 것만큼 건강에 약이 되는 것도 없는데요. 수면의학의 권위자이자 신경과 전문의인 저자가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터득한 잠의 모든 것을 담은 책, 정기영의 잠의 힘입니다. 젊은 유전자를 평생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두 번째 책은 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화의 속도와 행복 지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독일 아마존에서 화제가 되었던 책인데요. 세계적인 안티에이징 전문가 베른트 클라인의 궁크가 최신 항노화 의학의 흐름과 연구를 통해 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책, 행복한 노인은 늙지 않는다입니다. 다음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이자 뉴요커, 타임, 보그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책입니다. 어느 날 저자에게 원인도 치료법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병이 찾아오는데요. 20대 초반부터 만성질환에 시달린 저자 메건 오르크가 10년 동안 써내려간 투병기. 어쩌면 우리의 아픔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 보이지 않는 질병의 왕국입니다. 오늘은 건강을 주제로 오늘 뭐 읽지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시작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질은 한층 더 높아지겠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양한 테마로 또 다른 세상을 선사하는 책 여행.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로 책을 탐험하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뭐 읽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또 인사드릴게요.